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보류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11월 4일 본인의 인재영입 보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장은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군을 인권 문제로 재단해서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군 인권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으면 사병들이 받던 교육 등을 멈추고 바로 내무반에 들어가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들이 뒤치다꺼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휴대전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군은 마치 병정놀이를 하는 노무자들의 집단과 같다 하는 비아냥 그림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 전 대장은 군대가 아니라 민병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군의 전투력이 약화됐고, 그래서 안보가 아주 위태롭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군인권센터라는 곳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공관병 갑질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사드 배치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보복 조치로 여론몰이를 해서 처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찬주 대장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라는 자가 무분별하게 선동해서 결국 육군 대장인 자신이 갑질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포송줄에 묶여 구속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태훈은 말하자면 과거 같으면 삼청교육대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군인권센터가 군 질서를 파괴하고 나약한 군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으로서의 회한을 말한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마치 독재 시절의 인권 탄압을 하려는 것인가 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꼬리를 잡고서 박찬주 대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 등 대부분의 언론들에서는 전후 맥락을 다 빼고 오로지 이 삼청교육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박찬주 대장에게 불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것입니다. 마치 과거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보도에서 전후 맥락을 빼고 친일만 강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한 교회에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한민족의 실현과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그런 주제를 놓고 강의를 했는데, 문창극 장로의 발언에 대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몇 개의 문단 또는 단락을 골라서 편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바로 친일 발언이라는 프레임입니다. 당시에 이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여론의 문매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중도에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격에 얼마나 무기력했던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론이 누가 만들었던 것이었습니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무려 100여 개의 언론사에 포진되어 있고, 결국은 그들이 작성했던 기사들이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은 언론들이 최순실이라는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일제히 공격을 하자 불과 3, 4개월 만에 정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정말 언론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언론에 직접 당해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지금도 그 언론들이 주요 공영방송사의 사장과 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본격적인 문재인 정권의 홍보방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기자회견을 하던 날 KBS 9시 뉴스는 박찬주 장군의 부인의 이른바 갑질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날 KBS 9시 뉴스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물을 공감병의 얼굴에 뿌리고 부침개 봉지를 던지고 늦으면 영창 간다라는 소리를 지르고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행위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는 것이 당시의 보도 문장입니다. 팔찌를 차고 다녔는가 하면 한 번 누르면 조리병이 다가오고 두 번 누르면 운전병이 가는 것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박찬주 대장은 그동안 제기된 많은 혐의 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KBS 9시 뉴스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안 된다고 그렇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박찬주 가족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그대로 읽듯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같은 편이면 아무렇지도 않고 또 반대편이면 제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지금 한국의 언론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찬주 대장에 대한 보도는 전형적인 마녀 사냥식의 보도로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임태훈이라는 자가 최근 들어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할 당시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 계엄 검토를 했다는 문건을 들고 나와서 기자회견을 다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당시 이 문건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도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대대적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개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또 그 문건의 진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3파 방송에 속아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계층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제3파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들이 다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집단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권력이 결탁하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박근혜 전 정권의 탄핵에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폐몰이를 통해서 반대파를 처단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언론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를 잘 목격했습니다. 특정 노조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여론을 마치 정론인 것처럼 정치권이 공격하고 거기에 일부 야당까지 가세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도 장악된 언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야당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쉽게 언론에 의해서 선동된다는 것을 최근에 반일운동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침략이라고 말하고 이수신과 동학 농민운동을 빗대서 선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는가 하면 다시는 흔들리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집권 세력이 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옷에 이 반일구호를 부착하도록 선동했다가 학생들이 최근에 반발했던 사례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리도 설명도 없이 그저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지도자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언론이 이상한 건지 구별할 수 없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덕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선동하면 바로 선동당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군대보다 강하고 야당보다 더 막강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 언론이 장악되어 있는데도 국민과 또 야당이 제대로 된 저항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이것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악된 언론은 앞으로 그 어떤 선거를 치르더라도 민의를 왜곡해서 그 결과를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예측하고 있는 실제보다 다르게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